그리스 위기 확산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주말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고용지표 개선도 유럽발 불안감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우는 1.3% 떨어져 1380에 마쳤습니다. 그리스의 디폴트 공포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 증시도 나흘째 하락하며 18개월 내 최저치로 밀렸습니다. 주요국 증시 가운데 프랑스는 4.6%나 급락했습니다. 유럽발 불안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며 유가는 배럴당 75달러 선으로 급락했습니다. 6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2달러 2.6%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9만 명 늘며 최근 4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구직 포기자들이 취업 대열에 합류하면서 실업률은 예상 밖으로 9.9% 상승했습니다. 독일 의회가 향후 3년간 224억 유로를 그리스에 지원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독일은 유로존 국가의 재정 부실에 대비해 6천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기금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 재무장관들이 브뤼셀에서 그리스 재정위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투기 세력과 맞서 유로화 가치를 방어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하락해서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사흘째 지금 세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위기의 확산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뉴욕 증시가 또 발목이 잡히고 말았는데요. 기대했던 미국의 4월 고용지표 역시 기대만큼이나 기대 이상이나 좋은 결과를 낳아줬지만 유럽의 재정 위기에 묻혀서 호재로서의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는 EU의 긴급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결과 간추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에임고 매니지먼트 강현섭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용지표가 나오면 뉴욕 증시가 반등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었었는데요. 결국 반등에 실패했군요. 네, 당초에는 이제 고용 보고서가 좋게 나오면 시장의 어떤 모멘텀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개장 전에 발표한 고용 보고서는 일단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신용이 이제 개장 후에 나왔는데 이것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이게 단발적인 영향으로 그쳤고 그리스에서부터 이제 촉발된 이 재정 적자 우려가 남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매수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었는데 네. 지금 남유럽 전체로 확산된 재정 적자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로가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이제 IT 업종하고 금융업종, 경기민감업종이 이제 2%가 넘게 하락했고요. 네. 음식료, 통신 등 이제 경기 방어주들이 선방하는 모습이었고, 특징주로는 이제 애플이 이제 노키아가 5번째로 특허를 침해했다. 그래 고소당하면서 4.2% 하락. 그다음에 AIG는 순이익이 이제 1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렇게 해서 다우지수는 지금 4%나 하락을 했고 S&P 500, 나스닥도 한 5, 6%대 하락률을 주간 하락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기술주에는 애플의 제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스닥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컸던 주말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개장 초의 분위기는 좋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괜찮았기 때문인데 물론 고용지표가 발표된 직후에 곧바로 주가는 자유낙하를 시작을 했죠. 자, 그래도 결과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4월 고용지표 깜짝 개선 소식이 들리네요. 네, 일단 실업률에 대해서는 이제 9.7%, 이제 이전치 9.7%를 넘은 9.9%를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일단 취업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시장에 뛰어든 이제 노동자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제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29만 명이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제 민간 부분에서 취업자 수가 16만 6천 명이 증가했는데 이것이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고요. 민간으로서 네. 이제 고용이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의 선행지표라고 불리는 주당 노동시간도 계속해서 지금 34.1시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요. 같이 이제 발표를 했던 3월달 소비자 신용 역시 이제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오히려 이제 20억 달러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동차 판매 증가가 이제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또 이제 넌리볼빙이 이제 52억 달러가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소비가 회복됐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 투자자들이 반신반의하는 모습은 많지만 경기는 후행 지표조차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다. 네. 근데 보통 이제 후행 지표가 바닥을 확인하면 시장은 오히려 조정을 받는데 네. 요즘에 이제 그리스나 이제 뭐 유로가 부각돼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같은 맥락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4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 한 19만 명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3년 내에 최대 폭의 증가를 기록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요. 19만 명 증가가 아니라 무려 29만 명 증가라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4년 내 최대 폭으로 일자리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실업률은 한 0.2%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사실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구직을 단념했던 사람들이 좀 더 일자리를 찾아보는 과정 속에서 실업률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4월 미국의 고용 지표는 전반적으로 다 좋은 쪽으로 해석이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유럽발 악재에 가려서 증시에서 좋은 힘은 내지 못했는데요. 이제 유럽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감 상황만 보더라도 유럽 쪽의 낙폭이 훨씬 더 컸던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일단 마감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남부 유럽의 재정 적자가 우려감이 커지면서 유럽이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PIG에서 남유럽의 노출 빈도에 따라서 은행별로 상승 하락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RCI에 대한 비중이 높은 HSBC는 상승하고 소시에테 제네랄이나 BNP 파리바 같이 비중이 높다 이런 은행들은 8%, 5.7% 각각 하락하는 등 이제 이 남유럽 공포가 이제 커지는 모습이고요. 네. 뭐 독일 상원이 그리스 구제안을 승인하고 IMF가 그리스에 400억 달러 구제 금융을 승인했다는 뉴스조차 먹히지 않는 상황이고 주간 단위로도 이제 유럽이 올해 들어 가장 크게 낙폭을 기록한 주가 됐습니다. 네. 자, 정말 그리스의 불안감이 멈추질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그야말로 급락을 나흘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스의 재정 위기가 이제는 유로존으로 퍼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시장의 이미 컨센서스가 어느덧 형성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IMF가 그리고 유로존이 그리스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지금 시장에 팽배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주말을 지나면서 유로존의 정상회의도 있었고요. 간밤에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후에 긴급 재무장관 회담도 열렸습니다. 관련된 소식들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정상회의에서 EU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신용평가사나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또 이제 IMF와 같은 구제기금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유로화를 쓰지 않는 영국은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고 유로를 지켜내야 하는 독일이 뭐 6천억 유로를 구제금융을 이제 IMF와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네. 이제 유로존 내에 IMF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IMF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이제 실상 미국의 동의를 얻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예. 미국이 EU를 존속시키겠다 뭐 이런 결과까지 이제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합의점을 찾게 되면은 네. 이제 유로화 문제는 어느 정도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통화 때문이지 않습니까? 통화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EU 내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작년 2009년 12월에 리스본 조약이라고 EU가 지금 정치적 통합의 1단계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는 것은 이제 미국이 EU를 자신의 우산 아래에 넣겠다 이런 어떤 책략도 숨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제 IMF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EU 문제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나고 정치적 통합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우산 아래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리스 문제가 스페인, 포르투갈로 전이가 될 것인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뭐 포르투갈, 스페인의 재정 적자 규모가 뭐 GDP 대비해서 한 10% 내외씩 되지 않습니까? 뭐 그리스야 13%를 넘긴 하지만 사실상 그리스보다는 좀 낮지만 절대적으로는 사실 적은 규모의 어떤 재정 적자라고 할 수 없는데 시장에서 우려가 좀 과도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치적 통합이 1단계에 불과하고요. 예를 들어서 EU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뭐 전라도 경상도처럼 네. 그리스 만약에 전라도가 지금 좀 못 산다. 그러면 경상도 쪽에 자금을 좀 더 안 쓰고 전라도 쪽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네. 얘네는 국가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에 지원을 하고 독일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러면 독일 국민들이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게 실제적으로 찬성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뭐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스페인이 GDP가 9위에 지금 세계 9위거든요. 네. 경제 규모가 상당히 큰데 스페인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은 일단 경쟁력이 없는,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국이고 네. 부동산 주식 버블 붕괴로 인해서 건설업 금융업의 이제 부실 규모가 이제 갑자기 엄청나게 확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페인이 저축은행 같은 경우 합병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진행이 되게 지지부진하거든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근데 네. 이제 이런 위기를 통해서 빠르게 이제 합병 같은 것이 구조조정이나 합병이 진행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규모도 크고 그리스에 비해서 경상수지도 적자 규모도 좀 작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스페인의 디폴트 설까지 그게 확대되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스페인이야 사실 유로존 내에서도 뭐 굉장히 경제 대국으로 또 분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나라이고 포르투갈의 경우는 어때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 그리스에 비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그리스가 포르투갈까지 넘어가게 되면 예. 어차피 스페인까지 넘어가는 문제고요. 예. 그리스에서 끝이 나면 포르투갈은 이제 같이 구제금융을 받아가지고 예.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긴급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나오는 그 결과를 앞으로 오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또 그 뒤에 열리게 되는 뉴욕과 정말 진원지를 할 수 있는 유럽 쪽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남유럽 위기 나아가서 EU의 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는지 물론 조금 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나름대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아까 독일이 제안했던 6천억 유로, 네. 6천억 유로에 이제 IMF 같은 것이 이제 설립이 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미국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서 미국과 같이 상생하는 길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위기로 끝나면서 이제 다시 이제 경기 회복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재차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경기 회복 단계고 미국이 올해 뭐 GDP가 4%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기술 혁신으로 인한 신산업 같은 것들이 지금 태동 단계고요. 어떤 뭐 인터넷 환경의 변화라든지 뭐 화석연료가 그린 에너지로 변화한다든지 네. 이런 태동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고용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는 경기가 계속 살아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조정은 어떤 경기 회복세 중에 이제 조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이제 이런 유로가 이제 독일의 제안이 이제 부결이 되고 유로가 만약에 망하게 된다면은 네. 단기적으로 뭐 유로가 망하는 것은 단기적인 일은 아니겠죠. 네. 장기적으로 유럽이 망한다고 해도 유럽은 30년 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경제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시아가 그 비중을 이제 뺏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유럽이 없어진다고 해도 이제 그때는 충격이 있겠지만 아시아가 그 몫을 뺏어가면서 아시아로 이제 자금 유입이 일어나고 예. 미국이 자기 파이만 계속 지켜준다면 세계 경제에 있어서는 이제 유럽만 이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지 다른 쪽에서는 단기 악재를 겪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도 유로가 망해도 결국 네. 세상은 발전하는 거니까. 네, 그럼 네. 유로화가 급락하면 네. 오히려 그 반사익을 우리 아시아 쪽에서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물론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충격은 불가피하겠죠. 네. 예. 그래요. 유럽 증시 어쨌거나 4% 가까이 평균적으로 급락했고요. 지금 나흘째 계속해서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EU의 이 긴급 재무장관 회담의 결과가 우리 증시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품 쪽도 좀 들여다볼 텐데요. 유럽발 불안감이 예상외로 좀 길어지고 있죠. 유가가 배럴당 75달러 선까지 내려왔어요. 85달러 선 얘기했던 게 어제 같은데요. 예. 네. 벌써 10달러가 내려왔는데요. 예. 뭐 시장도 뭐 7% 이상 빠졌고 상품 가격도 역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남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로 인해서 유로화가 폭락을 했고요. 달러화는 이제 강세를 나타냈고 또 이제 뭐 원유는 이제 재고도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있는 것이 거기다가 더 부담으로 작용했고 달러화도 강했고 그래서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돋보이면서 네. 사상 최고치에 다시 한번 접근하면서 1208.50에
마감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한편 뭐 지금 금값은 또 연중 최고치라고 해서요. 5개월 내 최고치 지금 온스당 1,200달러를 지금 넘긴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원래 금값과 달러화가 이제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올라가지 않는데 말이죠. 지금 어쨌거나 안전자산 선호 현상 쪽으로 확실히 쏠림 현상이 조금은 형성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각에서는 유로화가요. 지금 유로화가 1.25달러까지 내려갔다가 1.27달러까지 조금 반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수개월 내에 지금 1달러 가치 이하로 유로화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유로 출범 당시에도 아까와 같은 그 정치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로는 네. 실험 통화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1달러 밑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거래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지금도 역시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에 해결되지 않는 이상 1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호전된 경제 지표, 미국의 4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오히려 하락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표가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나타내도 시장이 정말 반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희망의 끈을 또 놓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번 한 주 뉴욕 증시에서 볼 것은 이제 실적 시즌도 거의 끝물에 와 있기 때문에 역시 지표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주 지표 발표 어떤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한번 챙겨보죠. 네, 일단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면요. 네. 11일에 도매 재고가 발표가 되고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는데 무역 수지는 이제 수입이 증가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를 하는데 전달 대비 증가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면서 이제 기업 실적도 이제 메이시하고 JC 페니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예상치가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비 회복이 지속되고 있음을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우 구성 종목으로는 이제 월트 디즈니하고 시스코가 실적 발표를 준비 중이고. 모노라인이라고 이제 통칭되는 채권 보증업체 MBIA, 안박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쇼크만 아니라면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여기까지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을 지표가 좋아도 지금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주 후반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쪽 지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잘 챙겨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엠고 매니지먼트 강효섭 과장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독일과 IMF가 그리스 구제안에 대한 승인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개선됐다라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모두 다 계속해서 하락을 추가로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증시도 오늘 조금은 걱정스러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장 흐름 어떨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미국 주식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걸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문 실수 이런 어떤 이벤트성 얘기를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유럽발 악재 터져도 견조했었던 미국 시장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저희가 한 증시에 있으면서 이렇게 거의 1000포인트 빠지는 거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루 만에 그 11,000에서 지금 10,000선까지 밀리면서 좀 폭락장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 증시도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도 하락하고 유럽 증시도 하락을 했지만은
지금 뭐 여러서 그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트레이더 실수다, 뭐 그다음에 투기 세력의 음모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10,000포인트 선까지 밀렸는데 뭐 일단은 그 지난주의 폭락 장세는 이번 주에는 진정이 뒤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행히 지금 보면은 주말에 그 유로존들의 그 정상들의 그리스 지원에 대한 그 결정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유로존에서 가장 큰 맹주인 독일하고 프랑스, 그다음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네덜란드까지도 그 그리스 지원안에 대해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심리적인 공황 상태는 좀 멈춰서 그 지난주에 10,000포인트와 저희 국내 증시에 찍었던 그 1630포인트 선이 일단은 1차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600포인트 정도는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뭐 경기선으로 알려진 1,600 거의 한 40포인트, 39포인트, 200일 이평선을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지켜내면서 종가가 마감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일단 지수 문제를 차치하고요. 가장 우리가 믿었던 외국인이 돌아서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금쯤은 가져봐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1조 2천억을 파는 일, 이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다면서요? 1조 2천억, 예, 지금 그 1조 2천억을 팔은 경우가 뭐 최근 한 2년 내, 그다음에 최근에 별로 없었던 그런 경우인데요. 그 가장 많이 팔았던, 최근에 많이 팔았던 경우가 이제 2008년 그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인 6월 달에 한 1조 1,500억 정도를 유국인들이 매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사실 유국인들이 매도를 하다가 그 6월에 리먼이라든지 뭐 베어스턴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1조 1,500억 정도 팔고 그 뒤로도 연속해서 한 3,000억 가까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실제로 터졌고요. 그러면서 저희 국내 증시나 해외 증시가 많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경에 목요일, 금요일 연속 이틀 동안 해서 2조 원이 넘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감을 자아낸 수준인데요. 일단은 그 저희 증시에서 지금 3월과 4월에 그 매수했던 자금은 미국계라든지 그런 연기금들의 장기 자금이었고 최근에 이렇게 매도를 한 거는 그 유럽계 자금 일부가 조금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헤지펀드나 그렇죠. 그런 쪽들이 그 단기성으로 좀 그 돈을 빼나가면서 매도를 했고요. 또 뭐 금요일경에 선물도 한 7,000개 정도 매수를 하면서 일단은 그 추세적인 매도는 아닌 걸로 일단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저희 국내 증시 그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 매수 세력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래도 그 면밀히 좀 관찰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한 2,000억 이상씩 매도를 그 지속을 하는지 좀 관찰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향후 IT에 대한 우리 시장의 매력을 이미 맛을 본 외국인들이 영영 떠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1, 2조 정도는 더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셀코리아는 아니더라도 당분간의 어떤 뭐 곧장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 조금 희박하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매수했던 게 IT하고 자동차인데요. 지금 저희 그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들이 그래도 여전히 그 2분기하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한 그 최근에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던 측면도 있는데 그런 환율에 대한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뒤로라 보고 있고요. 또한 그 유로화라든지 이런 쪽들이 폭락을 하면서 그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뭐 오늘자 아침 신문에 보면 그 유로존에서 그 유로화 폭락에 대한 투기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뭐 대처를 하고 하겠다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급한 매도세는 좀 이렇게 가라앉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 있고요. 또한 그 IT 업종과 저희 우리나라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들의 실적이 워낙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기 때문에 그런 여전 IT하고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뭐 옵션 만기일도 지금 겹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생명 드디어 상장도 12일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도 겹치게 돼서 사실 굉장히 변수도 우리 증시 내부적으로도 좀 있는 그런 주간이 아닐까 싶은데 중국 쪽에 또 지표 발표도 나름대로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한 이번 주 내로 전반적으로 좀 지수가 진정되는 그런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적어도 많이 밀려도 1,600포인트는 지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조금 판다 할지라도 다른 세력이 받쳐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얘기라도 들려요. 최근에 보면 뭐 삼성생명 청약하면서 부동자금들이 많이 있었고요. 증시에 뭐 들어오긴 했지만 그 자금들이 워낙에 보수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뭐 바로 매수는 들어오진 않겠지만은
1700선 넘어가면서 환매가 일어났던 그 주식형 펀드가 네. 환매가 좀 멈추고 있고 1600선 초반에서는 작년부터 보면은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한 국내에서 가장 큰 손인 연기금들이 그 1550선 이상에서는 매수하겠다는 그런 집행적인 그런 의사 결정을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에서 네. 지난주 후반경부터 한 1,500억씩 해서 1,600선에 돌입을 하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 매도에 대한 완충 역할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개인과 또 기관의 어떤 저가 매수 때문에 증시의 어떤 하방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그런 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자, 일단은 1752포인트였던가요? 네. 예, 전고점 거기까지 찍었다가 지금 곧바로 지금 한 100포인트 정도 쭉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싸기는 전반적으로 다 싸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기는 곧 기회. 결국 주도주 IT 자동차 쌀 때 담아야 된다. 이런 전략이 나오는 반면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뭐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느 쪽 얘기가 맞습니까? 지금 전혀 반대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지나가고 보면 답은 나오는데 사실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지나고 나서 사면은 조금 비싸게 사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투자자들의 성향이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은 이번 떨어지는 칼날에서 지금까지 우량주였던 종목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돌아선 이후에 뭐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과거 예를 보면은 다우지수나 국내 증시나 모두 상승 추세 중에서 20일 이평선을 훼손을 하면서 하락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 회복하는데 짧게는 뭐 한 2주, 뭐 좀 길게 걸리면 한 4주 정도 이렇게. 한 달 정도? 예,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해외 증시 다우지수나 국내 증시를 보면 그런 형태인데요. 따라서 지금 지난주 한 주 지났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이제 이번 주 초나 그다음에 뭐 주 후반경 정도에 매수세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한 3, 4주 지난 이후에 2분기 실적주를 겨냥을 해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역시나 주도주인지 아니면 지금 많이 빠져있는 금융이라든가 건설 쪽 섹터를 들어가서 어찌됐거나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튀어오르는 정도만큼의 수익률을 조금 기대를 하면서 사야 되는 것인지 뭘 사야 됩니까? 업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요. 일단은 뭐 이렇게 폭락 이런 장세가 좀 안 좋을 때는 기본적으로 IT와 자동차 지난주에 대표주였던 거 이미 투자자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현대자동차,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IT 중에서는 뭐 삼성전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을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약간 공격적인 투자자라면은 그런 장비 부품주 반도체나 IT 장부 부품주를 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 이 시간에 나오셔서는 뭐 반도체 사실상 작은 부품주인 아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기억이 나는데 오늘 한 종목만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대형주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아니까 계속 제가 약간 투자자분들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종목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역시 반도체 관련주인 테크노 세미컴이라는 주식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 세미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의 반도체 시가격과 LCD 시가격을 납품하는 회사로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뭐 또 2차 전지 전액을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IT 수요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테크노세미캠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조금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IT가 좀 조정을 받고 하면서 IT 부품주들도 사실은 계속해서 날아가면서 신고가 뭐 연중 최고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었지만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사실 테크노 세미캠은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주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실적이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전 세계적 1, 2를 다투는 회사에 납품을 해서 매년 영업이익이 한 150에서 200억 정도 나다 보니까 주가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의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보통 18,000원대에서 장기간 18,000원에서 22,000원대에서 횡보를 한 이후에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외국인 기관들이 한 일주일간 매수를
했고요. 또한 지금 보면은 22,000원 넘어갔다가 지금 21,000원입니다. 예.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한 25,500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뭐 최근에 저점이었던 19,5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정하시고, 목표가는 지난 테크론 세미캠의 주당 순이익이 한 2,5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25,000원대는 가볼 수 있는 그런 목표 주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네. 이게 지수가 뭐 기간 조정을 받을 것이다, 내지는 뭐 가격 조정까지도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지수가 물론 못 간다고 해서 전 종목이 못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작은 코스닥의 어떤 IT라 할지라도 조금은 두려운 그런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괜찮겠습니까? 지금 근데 아까 그래도 시장에서는 실적이 결국 나중에는 기본 추세를 결정짓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시장의 패닉이 불확실성이었는데, 네. 그런 유로존에서의 그리스에 지원하는 해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폭락 장세에 대한 과민 반응은 이제는 멈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또 테크노 세미캠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로존 위기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수입을 늘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 조세 정책이 감세에서 증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가서명을 맺었었죠. 그러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한 EU FTA 정식 서명이 상반기 안에는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U 회원국들의 협정문 번역과 또한 확인 절차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연내 발효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금자리 특별공급 청약에서 탈락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세자녀 특별공급 분양권을 매매하는 신종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단지 청약하게 한 뒤에 분양권을 되팔아 생기는 웃돈에서 최고 20%까지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하는군요. 국내에서도 3D 영화 제작에 물꼬가 튀었습니다.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CJ 엔터테인먼트가 JK필름의 3D 괴수 영화 제7 광고에 대한 최종 투자를 확정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작품으로 본격적인 우리나라에서도 3D 영화의 장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유럽의 재정 문제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다시 재현될지 모른다는 이런 우려가 팽배해지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기준금리 결정하는 금통위가 열리게 되고요. KDI가 상반기 경제 전망을 내놓게 됩니다. 이 밖에 국내 주요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에 있는 이종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로존 위기가 확대가 되면서 우리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주말을 지나면서 우리 정부도 급박한 하루를 보냈는데 금융위 그리고 금감원, 한국은행, 기획재정 모두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 일요일이었는데요. 일요일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이 관계부처가 가장 바쁜 하루를 보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아마도 월요일 증권시장이 열리기 전에 정부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일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요, 금융위원회가 비상금융합동대책회의를 가졌고요. 그런 다음 3시에는 기획재정부, 한은, 금융위, 금감원 4개 부처가 이제 회의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금융시장을 점검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어제 일요일 열린 회의에서 금융관계당국 몇 가지 원론적인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예. 정부의 대응 방안을 보면요. 우선 유로존 사태를 주요 20개국 차원에서 논의키로 했고요. 네. 이에 일환으로 7시죠. 오늘 오전 7시에 전화회의를, 주요 20개국 재무차관 전화회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아직 세부 소식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전반적인 이제 논의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진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에도 24시간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요. 또 외국인 자금 유출 및 외국인 자금 유출을 계속 점검하고 또 금융기관의 외화 한라인 재가동 등의 의견을 모았는데요. 사실 일요 대책을 보면은
주요 20개국 컨퍼런스 콜을 제외하고는 그 사실 큰 대책은 없었거든요. 사실 그 정부의 이번에 가장 큰 고민은 그 유로존 위기를 맞으면서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툴은 한계가 뚜렷하다. 이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정부는 일단 시나리오별로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그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유로존 위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휴일에 비상회의를 했다라는 얘기를 한번 전해 들어봤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유로존의 재정 위기의 핵심은 역시나 취약한 재정 건전성, 국가 부채에서 기인했다 이렇게 봐도 맞을 텐데요. 어제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또한 증세를 좀 풍기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증세 문제는 그 전 정권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는데 그걸 표면적으로 누가 이끌어내서 합의를 이끌어내냐 이 문제만 남았는데요. 네. 아마도 앞으로는 이 논의가 좀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재정 전략 회의에서 그 증세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을 내용을 보면은 그 어떻게 수입을 늘려서 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가 그 장기적으로 이제 고령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 비용을 절감하는 시기에는 한계가 있다. 비용 절감으로는 오히려 그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고요. 결국 이제 그 고령화 사회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해법은 그 증세를 통한 재정 수입 확대다. 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는데요. 이에 따라 그 정부의 그 조세 정책이 그 감세 위주에서 증세 위주로 좀 앞으로 좀 급물살을 탈 것 같고요. 또 그 현재 추진 중에 이제 각종 감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감세 정책도 일정 부분 연기나 좀 폐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뭐 남유럽 재정 위기 강 건너 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슬슬 마련하는 모습이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었던 한 EU FTA의 연내 발효가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때문에 동시에 좀 속도를 내보려 했었던 한미 FTA 연내 비준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한미 FTA 연내 발효가 좀 사실상 연내 불가능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EU의 경우 27개국이 모이다 보니까요. 협상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속도로 보면은 연내 FTA 발효는 사실상 물 건너 가지 않았나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네. 정부는 당초 4월에 하기로 했던 한미 FTA 정식 서명 절차를 상반기 중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사실 정식 서명을 하려면은 EU 회원국이 총 22개국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22개국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현재 아직 번역 작업도 끝나지 않았고요.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 400여 개의 잘못된 문구가 발견되면서 이 번역 작업이 사실상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비준에 앞서려면은 정식 서명 절차를 끝냈는데 회원국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네. 한마디로 현재 상태는 정식 서명을 위한 번역 작업도 끝내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내 비준 및 발효는 사실상 어렵다. 이런 게 유력한 것 같고요. 또 이런 가운데 그리스발로 유로존 사태가 확대되면서 정신없죠. 그렇죠. 한미 FTA에 신경 쓸 여력이 없고요. 예. 또 EU에서 우리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요인들이 한미 FTA 연내 비준 및 발효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덧붙여 이제 한미 FTA 지연은 사실 한미 FTA 비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사실 같은 묶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FTA나 한미 FTA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연내 한미 FTA하고 한미 FTA를 동시에 발효시키겠다는 이런 정부 목표도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부동산 소식을 좀 볼 텐데 요즘에 강남권 보금자리 주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이런 가운데 아니나 다를까 브로커가 좀 끼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분양권을 불법으로 연결시켜주는 브로커들 좀 행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돈이 된다면 항상 브로커들이 끼는데요. 보금자리 주택 물량 중 3자녀 특별공급 분양권이 있거든요. 네. 이 3자녀 특별 분양권을 매매하는 신종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브로커들의 행태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3자녀 특별 분양권을 가진 청약자들에게 웃돈을 붙여줄 테니 자신이 대신 청약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네. 브로커들은 또 이렇게 받은 3자녀 특별 분양권으로 주택의 분양 신청을 하고 또 당첨되면은 그 즉시 분양권을 팔아서 이익을 나눠 갖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네. 이면은 3자녀 특별 분양권의 경우
그 보금자리 주택뿐 아니라 그 일반 주택에 신청할 때 그 분양 확률이 높습니다. 그 최근 정부가 이제 다자녀 우대가구 정책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니까 분양 확률이 높은데요. 분양 확률이 높은 점을 활용해서 중간에 분양을 대행하고 그 당첨된 그 수익을 나눠가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예. 사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이 같은 그 분양권 불법 거래는 현행법상 불법이고요. 이제 그 불법이기 때문에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좀 가벼운 얘기를 해보죠. 요즘에 3D 영화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뭐 아바타 이후로 3D 영화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정도인데 하지만 국내 영화 중에서 3D 영화가 있나라고 생각해보면 거의 뭐 전무한 그런 상황 속에서 대기업 중에 CJ가 3D 영화를 살리는 데 아주 큰 투자를 지금 결정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하신 대로 아마도 국내에서는 그 3D 영화를 그 CJ가 첫 테이프를 끊을 것 같은데요. 그 CJ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은 그 윤재균 감독이 대표로 있는 그 JK 필름의 3D 영화인 그 제7강구 있지 않습니까? 네. 제7강구의 그 최종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인데요. 한 제작비만 한 100억 가량 소요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실 그 3D 영화의 대기업 투자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3D 콘텐츠의 핵심은 사실은 영화거든요. 이 영화에 이제 대기업 자본이 들어간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국내에서도 그 3D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대기업의 3D 영화 투자가 앞으로 본격화되면서 국내 이제 기업들에도 그 관련 그룹의 그 수익성 향상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이 또 지금 3D 테마를 어떻게 움직일지 저는 그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이제는 국제금융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요 해외 탈세를 제대로 잡겠다 이런 방침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세청이 그 역외 탈세를 잡아내기 위해서요 그 민간 국제금융 전문가를 영입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뭐 국내 증권사 등에서 그 해외 파생 상품하고요, 그 M&A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인데요. 사실 그 전문가 영입은 그 국내 기업들의 역외 탈세에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 대상 기업은 아마 국외보다는 국내가 더 타깃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기업의 경우 최근 몇 년 새 이제 뭐 캐만군도, 버진아일랜드 이런 그 조세피 지역의 회사를 많이 설립하면서 세금 회피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국세청도 이 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한 가지 그가 어려웠던 것은 전문 인력이 없어서 제대로 못 들여다봤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이런 전문 인력을 영입을 해가지고 그 국내 기업의 역의 그 세금 회피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 네. 이런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 들여다볼 많은 지표가 있다고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도 지표 발표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통위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KDI 보고서도 나오게 될 텐데 국내 주요 일정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 주에는 아마도 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 올해 성장률 전망치 등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또 주요 일자별로 보면은 우선 4일에는요, 그 한국은행에서 그 4월 생산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뭐 3월 생산자 물가는 휘발유값 상승 등으로 오름폭이 확대됐는데요. 네. 뭐 4월에도 역시 원자재값 상승이 좀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 생산자 물가 오름폭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11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3월 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을 내놓는데요. 네. 뭐 최근 시중 자금의 그 단기 부동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12일에는 그 주요 지표 및 행사가 몰려 있는데요. 우선 그 한국은행에서 그 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네. 아마도 뭐 여러분들이 그 유럽발 위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번은 동결, 그러니까 동결로 전망하실 텐데요. 그 현재 동결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또 10일에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4월 고용 동향을 발표하고요. 또 동국제강이 그 당진공장 중공식을 하고요. 또 정경련의 그 정례 회장단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또 14일에는 이제 가계 소득과 지출을 담은 1사분기 가계 동향이 발표되는데요. 뭐 최근 들어 이제 가계 부채가 늘고 있는데 근데 과연 가계 1분기 수익과 지출이 어느 정도 됐을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14일에는 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 상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지난 1월에서는 연간 5.5% 성장을 전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 이제 유럽발 금융위기가 휩쓸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뭐 그 종전 성장률 전망치를 그 이어갈지 아니면 뭐 소폭 상향 조정할지 아니면 하향 조정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보내면서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굉장히 호전된 결과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반등은커녕 추가적으로 유럽 증시, 뉴욕 증시 모두 다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목요일 폭락 이후에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반등하지 못하고 또한 하락을 추가적으로 했다는 것이 조금 우리 증시는 부정적일 수 있겠다 싶은데요. 지난주 나흘 동안 다우는 무려 772포인트나 떨어졌고요. 주말 보내면서는 140포인트가량 빠지면서 이제 다우는 1380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외에 긴급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면서 유로화 방어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내용까지 현재 업데이트가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독일과 IMF가 그리스 지원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했습니다만 이 같은 약발도 크게 시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거나 EU 긴급 재무장관 회담 이후에 처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시장이 될 텐데요. 어느 정도의 낙폭이 있을 것인지 혹은 반등을 해줄 수 있을런지 여부가 오늘 저녁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잠시 후 출발 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